주제 혹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심화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경망 모형, 딥러닝 모형인 CNN, 합성고업 신경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합성고업 신경망, 즉 CNN 같은 경우에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표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Convolutional이 이제 합성곱, 뭐 합성곱의 이런 뜻이 됩니다. 합성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곱하기죠. 합성곱이라고 하는 곱하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제 곱하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성곱이라고 하는 특정한 곱하기 방식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경망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합성곱 신경망 CNN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신경망 모형이 됩니다. 자, 왜 그러면 CNN이라고 하는 특정한 모형이 이미지 처리를 하는데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왜 좋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드릴 예정인데 그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입문 시간에 어떠한 그 내용을 다뤘었냐면 기본적인 신경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경망인 FNN을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맞나요? 기본적인 신경망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층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입력층이 이렇게 있고요.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력 노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현양 노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분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의 문제를 우리가 신경망을 가지고 다룰 때 출력층에 존재하는 노드, 즉 출력 노드의 수가 무엇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셔야 돼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무엇과 같아요? 출력 노드의 수가 적극적인 그 리액션과 피드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손으로 쓴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셋이 엠니스트 데이터 셋이었죠. 엠니스트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몇 개였어요? 10개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망 모형을 적용을 할 때 존재하는 출력 노드의 수는 10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그리고 입력 노드의 수는 색상 정보의 수와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색상 정보의 수가 픽셀의 수와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한 장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몇 곱하기 몇이었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28 곱하기 2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을 의미하냐면 784였습니다. 그래서 입력 노드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784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입력 노드가 784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닉층이 이제 존재하겠죠. 은닉층 같은 경우에는 그 수와 그리고 각각의 은닉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은닉 노드가 있는 은닉층을 한 개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신경망 모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생겼냐면 28 곱하기 28 말 그대로 2차원 행렬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얘를 이제 기본적인 신경망에
입력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기본적인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의 형태가 아니라 몇 차원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1차원의 형태, 즉 784 곱하기 1의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차원 형태의 자, 2차원으로 만들 때 다시 한번 그리죠.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8, 그리고 이쪽이 또 2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28개의 칼럼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28개의 로우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1차원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차원 행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자릅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8개의 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붙이냐면 두 번째 로우를 여기서 가져와요. 두 번째 로우를 가져와서 얘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에 이렇게 세로로 붙여줘요. 또 28개가 오겠죠.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자, 2차원 형태의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를 1차원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혹은 어떠한 정보가 손실이 될까요?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은 어떠한 정보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을 할까요? 자, 행이 넘어가죠. 맞아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 단위로 자르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그 한 장의 이미지에 5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얘를 기본적인 신경망에 넣으면 이게 첫 번째 로우가 되죠. 얘를 잘라가지고 이쪽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 단위로 잘랐을 때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맞나요? 자, 이 부분, 이 셀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 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셀 정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셀 주변에 다른 셀의 정보들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까지 필요한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를 행으로 쪼개서 신경망 모형에 넣게 되면 특정한 하나의 셀 주변에 있는 이웃 셀 정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셀 주변에 있는 다른 셀들의 정보를 우리가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페셜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지가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여기서 이제 숫자가 되는 거죠. 혹은 뭐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나 오브젝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정보, 스페셜 정보 혹은 이웃 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 데이터를 2차원으로 되어 있는 혹은 3차원으로 되어 있겠죠. 칼라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을 1차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러한 공간적인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공간적인 정보가 손실이 되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간적인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공간적인 정보를 활용을 해야지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정보를 더 잘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CNN이 됩니다. 합성곡 신경망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자, 이미지 데이터에 기본적인 신경망인 FNN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28 곱하기 28로 되어 있어요. 즉, 전체의 색상 정보 혹은 픽셀의 수가 784개가 되는 거죠. 얘는 784죠. 얘는 그 수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일반적인 이미지에 비해서. 28 곱하기 28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이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784개라는 색상 정보를 갖고 있죠. 근데 얘를 기본적인 신경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노드가 78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닉층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해당 은닉층에 은닉 노드가 100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입력층과 첫 번째 은닉층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은닉층에 존재하는 은닉 노드의 수가 100개예요. 그리고 입력 노드의 수가 784니까 입력층에는 전체 몇 개의 노드가 있냐면 785개가 있겠죠. 왜 784 더하기 1, 그 1은 편향 노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전체 수는 얼마예요? 몇 곱하기 몇이 되는 거죠? 네, 785 곱하기 100이 됩니다. 78,5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은닉층을 사용하는데 입력되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죠. 그 이미지의 크기가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개의 픽셀이 존재하는 거예요? 100만 개의 픽셀이 존재하는 거죠. 즉, 100만 개의 색상 정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색상 정보가 하나의 독립변수라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즉, 몇 개의 입력 노드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00만 개의 입력 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닉층을 사용하고 해당 은닉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100개인 경우에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전체 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몇 곱하기 몇? 100만 1 곱하기 100이 돼요. 이게 몇이죠? 몇 개요? 100만이라고 그냥 하죠. 100만 곱하기 100. 몇 개죠? 1억 개예요. 1억 개의 파라미터라고요. 1억 개의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예요. 맞나요? 자,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우리의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지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자,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지면 어떠한 문제들이 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 과적화. 맞습니다. 두 개의 주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둘 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신경망 모형에서 혹은 딥러닝 모형에서.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응? 맞나요? 그럼 문제를 되도록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인 신경망을 적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간적인 정보가 손실이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파라미터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나면 어떠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냐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과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과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의 모형이 어떠한 데이터는 설명을 잘하는데 학습 데이터는 설명을 잘하는데 어떠한 데이터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과적한 문제가 존재하게 되면 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경망인 FNN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FNN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Deep Neural Network 혹은 Deep Feed Forward Neural Network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동일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Feed Forward Neural Network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NN을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 CNN이라고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모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합성곱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FNN이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주요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될까요? 혹은 이러한 문제의 정도를 줄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필터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의 필터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냐면 공간적인 정보가 손실이 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필터가 어떻게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미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이미지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간략하게 그냥 리뷰를 한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칼라 이미지를 다루게 됩니다. 흑백 이미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경우에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흑백 이미지는 뭐 예를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이 수업에서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훨씬 더 많이 다루는 이미지는 칼라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픽셀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상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한 색상 정보를 우리가 채널 정보 혹은 간단하게 채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이미지가 이러한 3차원의 행렬 혹은 파이썬에서는 어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통 행렬을. 그래서 3차원의 어레이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m 곱하기 n 픽셀을 갖는 칼라 이미지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가 이제 m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픽셀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상 정보를 갖는데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채널의 수가 되는 겁니다. 채널의 수가 몇이 되는 거예요? 칼라 이미지는 빨간색에 대한 채널, R 채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에 대한 채널, 그린 채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에 대한 채널, 블루 채널이 하나 있는 거면서 총 3개의 채널이 있는 거고, 이러한 채널의 수를 우리가 뎁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m 곱하기 n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 3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채널의 수 혹은 뎁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m 곱하기 n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혹은 픽셀의 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픽셀의 수예요. 그리고 하나의 픽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른 3가지 색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3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의 이미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총 색상 정보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 곱하기 10 픽셀을 갖는 칼라 이미지를 다룬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 칼라 이미지가 갖는 전체의 색상 정보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몇만 해주면 돼요. 각각의 픽셀이 서로 다른 3가지 색상 정보를 갖기 때문에 여기다 3만 하면 되죠. 그럼 전체 색상 정보의 수는 300개가 됩니다. 이 색상 정보의 수와 뭐와 동일하다고요? 이 색상 정보의 수를 무엇의 수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각각의 색상 정보를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요? 하나의 독립변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300개의 서로 다른 색상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300개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어쨌든 간에 칼라 이미지가 이러한 3차원의 행렬 혹은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셀이 갖는 값은 몇하고 몇 사이의 숫자가 된다고요? 네, 0하고 255의 사이의 숫자가 되고 0에 가까울수록 어떠한 색에 가까운 거예요? 검정색이죠. 그리고 255에 가까울수록 해당 채널 색깔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R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값이 255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몇 개 있는 이미지가 되냐면 채널이 1개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즉 뎁스가 1인 이미지 데이터가 흑백 이미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뎁스 1이라고 하는 애는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뎁스 1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면 해당 이미지 데이터의 형태는 3차원의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뎁스 1이 명시가 되지 않은 흑백 이미지 데이터는 2차원 행렬 데이터가 됩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엠리스트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보면 28 곱하기 2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뎁스를 명시를 해가지고 뎁스가 1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자, 얘는 몇 차원 행렬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28 곱하기 28을 하면 몇 차원이에요? 얘는 2차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라고. 그래서 2차원을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차원이 아니죠. 근데 이 3차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28 곱하기 28이 이렇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여기 뎁스가 있다고요.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과
혹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혹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CNN에서는 이 3차원 형태의 데이터만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흑백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 28 곱하기 28, 2차원 행렬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CNN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혹은 CNN에 사용이 되는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3차원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 무엇을 명시를 해가지고 뎁스를 명시를 해가지고 왜? CNN은 2차원 행렬의 데이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차원 형태의 데이터만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필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터는 어떠한 모양이라고요? 정사각형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필터의 형태 혹은 크기는 그래서 이게 필터가 갖는 첫 번째 F가 가로의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세로의 길이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D는 필터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D는 필터의 뎁스를 의미합니다. 자, 이미지도 뎁스를 가지고 있죠? 필터도 뎁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필터의 형태 혹은 필터의 크기 중에서 이 F값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파라미터를 뭐라고 불러요? F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홀수를 사용을 합니다. 3 또는 5를 많이 사용하죠. F의 값으로. 3을 사용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D 라고 하는 특정한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5를 사용하게 되면 5 곱하기 5 곱하기 D라고 하는 특정한 크기의 필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필터가 갖는 이 D의 값, 즉 뎁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당 필터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뎁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미지가 갖고 있는 뎁스의 크기와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백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필터가 갖는 이 D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필터의 뎁스의 크기가 흑백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맞습니다. 흑백 이미지는 뎁스가 1이죠. 왜? CNN에서는 흑백 이미지라도 3차원 형태의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뎁스 1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필터를 칼라 이미지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터가 갖는 뎁스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터의 크기에서 여기에 나와 있죠. F는 여러분들이 그 값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D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필터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갖는 뎁스의 크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흑백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3 곱하기 3 곱하기 1의 필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1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이렇게 1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필터가
여기 depth가 1인 필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어떠한 이미지에 적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에 적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정사각형이죠. 3 곱하기 3이에요. 그리고 3 곱하기 3이니까 셀이 몇 개 존재하겠어요? 해당 필터에 9개가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필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필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셀마다 고유한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여기 파라미터가 W하고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W1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파라미터가 존재하죠. 걔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W12. 그래서 세 번째는 W13.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흑백 이미지에 적용하고자 하는 필터에는 몇 개의 셀이 존재하기 때문에 3 곱하기 1이죠. 총 9개의 셀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해당 필터가 갖는 파라미터의 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각 셀마다 고유한 파라미터 1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필터가 갖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셀의 수와 동일한 9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필터를 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터는 이미지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좀 들게요. 그래서 5 곱하기 5 크기의 흑백 이미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depth 1은 생략을 할게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가로가 세로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25개의 셀이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셀은 0하고 255 사이에 숫자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5에 가까울수록 색상이 무슨 색에 가깝다고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흰색에 가깝고 0에 가까우면 검정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은 0하고 255 사이의 값 중에서 1을 갖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검정에 가깝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흰색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 우리가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을 해볼게요. 자, 필터를 적용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필터의 크기예요. 필터의 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라고요. depth는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어떠한 데이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흑백 데이터, 흑백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필터가 갖는 depth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값을 결정하지 않고 1이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1은 생략을 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3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크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필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의 셀마다 고유한 무엇이 존재해야 돼요? 파라미터가 존재해야 돼요. 자, 얘는 우리의 모형이 갖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최저값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결정이 되는 원리나 과정은 여느 신경망과 혹은 여느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있는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무엇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값으로?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값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용함수를 사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회귀의 문제예요? 분류의 문제예요?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비용함수의 형태는 혹은 비용함수의 종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신경망 모형 혹은 기계학습 모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비용함수의 종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랑 뭐요? 회귀랑 분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 문제인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함수를 사용을 한다고요? MSE죠. 맞나요? 네. 그리고 분류의 문제는 어떠한 비용함수?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분류의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CNN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용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함수가 교차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러한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값으로 어떠한 파라미터? CNN 모형에서 사용이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필터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전반적인 학습의 과정은 이해가 되시나요? CNN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은 동일합니다. CNN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파라미터가 무엇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냐면 CNN에 사용이 되는 필터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 곱하기 5 크기의 흑백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3 곱하기 3 물론 이제 뎁스 1이 생략이 된 거죠.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데 3 곱하기 3의 그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존재하는 셀의 수가 9개이기 때문에 해당 필터가 갖는 파라미터의 수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 파라미터들의 최저값은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학습에서 사용이 되는 비용함수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미지 분류, 즉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차 엔트로피가 된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필터를 이미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가 처음 적용이 될 때는 이미지의 왼쪽 상단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칸 이동해요. 한 칸. 그럼 여기서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옆으로 몇 칸 이동해요? 필터가 필터 옆으로 다시 한 칸 이동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죠. 자, 그러면 옆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예, 적용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죠. 옆으로 한 칸 더 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옆으로 더 갈 수 없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위로, 아래로, 다시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한 칸 옆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언제까지? 예, 이미지의 전체 부분이 다 필터에 적용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이겠죠. 마지막에는. 맞나요? 필터가 이렇게 이미지에 적용이 돼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아시겠죠? 적용이 돼서 어떠한 정보를 추출을 한다고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합니다. 어떻게 추출을 하냐면 합성 곱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을 해요. 합성 곱이라는 방법을 써서 필터를 가지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신경망 모형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성 곱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합성 곱을 우리가 영어로는 convolu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합성곱 신경망을 영어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줄여서 CN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합성곱 신경망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합성곱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인데 어떠한 식으로 곱하기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필터가 갖고 있는 각 셀과 그리고 필터가 적용되는 이미지 부분이 있죠. 이미지 부분에 존재하는 셀들이 있죠. 걔네들을 곱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위치에 있는 셀들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다 더해 주게 되면 그게 합성곱 연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여기 나와 있죠. 합성곱 연산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같은 자리에 있는 셀의 값끼리 곱해서 더하는 연산, 이런 연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내적이라고 하죠. 다 프로덕트. 합성곱은 선형대수나 벡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게 아니라 그냥 내적이에요. 내적은 별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필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3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W12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 W12, W13, W21, W22, W23, W31, W32, W33이 되는 거예요. 얘를 첫 부분에 여기에 적용을 해보죠. 이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해당 부분의 셀을 보면 첫 번째 셀이 얼마예요? 1이고 두 번째 셀이 10이고 세 번째 셀이 1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 1은 얼마랑 곱해져요? 필터가 거기에 적용이 되면 합성곱을 하게 되면 같은 자리에 있는 필터의 원소 뭐예요? 요거죠. 셀의 값. W11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W11 곱하기 1이 나온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셀끼리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두 번째 셀의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리고 필터의 두 번째 셀에 있는 파라미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W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도 비슷한 식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셀끼리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어떻게? 빼요? 곱해요? 더해요? 모르겠어요? 더합니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가 있죠. 여기 더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것이 어떠한 연산이라고요? 무슨 곱? 합성곱이라고요. 자, 얘는 하나의 숫자예요. 특정한 어떤 숫자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필터가 한번 적용이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되냐면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숫자가 된다고요. 그 값이 출력이 됩니다. 결과값으로 필터를 적용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필터를 한 칸 옆으로 옮겨서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이 부분에 필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필터는 동일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필터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동일하다고요. 이렇게 지웠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어떠한 부분에,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에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필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셀이 요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랑 얼마랑 곱해져요? 10이죠. 필터가 두 번째 적용이 될 때는 얘랑 필터의 첫 번째 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얼마예요? W11이죠. 걔랑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예, 이미지가 그러니까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에 존재하는 이미지가 갖는 두 번째 셀의 값이 122예요. 얘랑 얼마가 곱해지는 거예요? 필터의 두 번째 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인 W12가 곱해지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더한다고요. 그럼 얘도 뭐가 돼요?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5 곱하기 5 이미지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몇 개일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필터가 몇 번 적용이 될까요? 9번 적용이 되죠. 그럼 몇 개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필터를 적용한 결과값으로 9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9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한 3 곱하기 3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를 한 번 더 적용하겠죠. 이 부분에. 그럼 걔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부분에 들어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필터를 한 번 더 적용해요. 필터를 적용해서 나오는 하나의 숫자 값이 있겠죠. 걔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3 곱하기 3의 결과물이 나와요. 이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합니다. 혹은 피처 맵, 혹은 리스판스 맵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너무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그냥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액티베이션 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여기 좀 더 깔끔한 그림을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이제 필터인데 필터의 파라미터의 값들이 랜덤하게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CNN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그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게 되냐면 어떠한 방법? 경사광법을 쓴다고요. 여러분들 경사광법 기억나시죠? 경사광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식을 써가지고 이 공식을 써서 파라미터의 값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2라고 하는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디서 시작해요? 시작점이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 랜덤하게 선택이 된다고요. 구체적인 값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든 거예요. 각각의 파라미터가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특정한 값들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필터가 첫 부분에 적용이 되면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결과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합성곱을 하게 되면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해서 더한다라고 했어요. 연산을 하게 되면 31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1,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남는 애들이 얘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9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 더하면 10이고 얘 더하면 10이고 얘 더하면 11이기 때문에 31이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의 값이 요 두 번째 결과의 값으로 액티베이션 맵의 두 번째 셀의 값으로 적용이 될까요? 얼마예요?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8이죠. 19입니다. 예, 맞히신 분들 잘했고요. 현지 학생 잘했고요. 역시나 현지 학생은 그 제 학부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고요. 우리과 학생입니다. 예,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요. 보셨죠? 19 맞히는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19를 맞히신 두 분께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상품은 없고요.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받으셔야 되고요. 이미 드렸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러한 연산만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합성곱 연산을 해요. 하고 거기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어떠한 값을 더하냐면 편향을 더합니다. 합성곱 연산을 한 거죠. 그다음에 편향을 더한 거예요. 편향을 더한 다음에 그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함수가 적용이 될까요? 자, 저희가 이 CNN 그러니까 필터가 적용되는 것을 하나의 레이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러한 레이어를 우리가 이따가 공부를 하겠지만 컨브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레이어예요. 은닉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닉층에 존재하는 각각의 노드가 어떠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된 값을 출력을 했었죠. 활성화 함수예요. 여기서도 합성곱 연산을 한 다음에 편향을 더하고 그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펑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해서 값을 변환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에서는 어떠한 활성화 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고요?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로지스틱, 지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렐루, 리키 렐루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활성화 함수가 무엇이라고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네, 렐루 펑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가 이미지의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러한 그 결과값을 출력을 했다라고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무엇을 통해서 F라고 표현이 되는 활성화 함수. 근데 CNN에서는 보통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11이 계산이 돼서 해당 펑션의 인자로 들어가서 그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렐루죠. 자, 그러면 G11 지금 렐루 펑션의 인자로 들어간 입력값으로 들어간 값이 0보다 크면 이 활성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얼마일까요? F가 렐루라고 하는 경우에 자, F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거죠. 이게 렐루 펑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x의 값으로 인자의 값으로 입력 값으로 G11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G11이 들어가겠죠. 근데 G11이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max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얼마예요? 네, G11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활성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G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G1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 f 값이 리턴하는 값이 얼마예요? 0이죠.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네, 답변을 열심히 주시는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답변이 있어야지 강의를 할 맛이 좀 더 생기거든요. 사실 좀 더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그 값을 갖는 파라미터들을 사용해서 첫 번째 이미지 부분에 이미지의 첫 번째 부분에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합성 곱을 해서 31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단 무엇을 더해요? 합성 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더한다고요? 예, 편향, b를 더하죠. 그리고 그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31 더하기 b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맵의 첫 번째 셀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두 번째 셀의 값이 여기 들어오는 합성곱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값이 19였죠. 자,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 셀에 입력이 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겠죠?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 수행이 된 다음에 얼마가 여기 들어와요? 네, 다들 마치셨고요. 제가 이게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그 상품을 드렸을 텐데 온라인 수업이어서 상품이 없고요.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셀들이 채워지겠죠. 합성곱 연산이 되고 필터가 적용이 되면서 합성곱 연산이 되고 거기에 편향을 더하고 거기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결과값들을 예, 각각의 셀의 값으로 갖는 이러한 액티베이션 맵이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두 번째 셀에 들어가는 값이 F19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혹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셀에 있는 이 B라는 값과 첫 번째 셀에 있는 이 B라는 값은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찍어보세요. 같은 B다, 다른 B다. 즉 동일한 값을 갖는다 아니면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B다. 자, 은닉층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더라도 편향 노드는 몇 개만 존재해요? 하나의 은닉층에? 한 개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필터를 한 개를 사용하시면 그 필터가 이미지에 몇 번 적용되든지 상관없이 해당 필터는 편향 노드를 하나만 갖습니다. 혹은 편향에 대한 파라미터를 하나만 갖는 거죠. 그래서 편향 파라미터는 필터당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을 해요. 뎁스가 1인. 자, 그러면 이 필터가 갖는 파라미터의 전체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9개일까요? 8개일까요? 10개일까요? 아니면 답이 없다일까요?
몇 개요? 10개예요. 10개. 왜? 3 곱하기 3 필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개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각 셀마다 유니크한 고유한 파라미터가 한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필터에는 9개의 셀이 존재하게 되고 그 얘기는 9개의 파라미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의 뭐가 더 사용이 된다고요? 여기서 본 편향에 대한 파라미터, 편향 가중치라고도 표현이 되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필터가 갖는 전체의 파라미터의 수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5 곱하기 5 이미지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예요? CNN 신경망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CNN 신경망은 별게 아니라 무엇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5 곱하기 5라고 하는 이미지를 기본적인 FNN 신경망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입력 노드가 몇 개가 필요해요? 25개가 필요하죠. 맞나요? 그리고 은닉층의 은닉 노드가 만약에 10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더하기 1에서 269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요. 하지만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파라미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개만 존재하게 된다고요. 이 10개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5 곱하기 5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색상 정보를 다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더 줄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 신경망인 FNN을 적용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파라미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무엇을 사용해서? 필터를 사용해서. 맞나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파라미터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FNN을 사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혹은 이미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스페셜 정보, 공간적인 정보 혹은 이웃 셀들의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추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맞나요? 근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행으로 쪼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웃 셀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하는데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이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CN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FNN을 사용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그 채팅창에 질문이 먼저 올라와서 그것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3 곱하기 3이 아니고요. 그 필터가 가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누가 결정을 한다고요? 사용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7 곱하기 7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1 곱하기 1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다음에 아까 김종환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던데. 네, 그 네. 이미지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지 네, 네. 하나별로 내적의 네. 값은 유니크하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내적의 값이 같아질 수가 없는 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한번 적용했을 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미지마다 그, 셀의 값이 다 다를 거잖아요. 어떠한 색을 가지고 네,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 아 근데 우연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네. 그림이 다른데 네, 네. 그림은 다른데 네. 내적의 합이 같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거겠죠? 굉장히 같을 수도 적죠. 있을 것 그건 같은데. 우연의 네. 일치로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명을 더 들으시면 이렇게 정보를 초출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1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